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민법의 총론을 끝냈고 그리고 채권의 총론을 끝냈고 이제 세 번째 파트로 채권의 강론, 채권의 각각의 종류에 따라서 이제 공부할 차례입니다. 채권 강론의 첫 번째 계약 총칙부터 페이지로 3-5-1쪽. 청약은 계약은 첫 번째 계약을 알아야 되는데, 계약은 청약과 승낙으로 이루어진다고 했지. 한쪽에서 청약, 계약을 하자 하고 청하고, 청하면, 요청을 하면 상대편에서 그 요청을 승낙해야 그것이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요청하는 것을 청약, 계약을 하자고 요청하는 청약, 이 청약은 계약의 당사자가 될, 청약은 계약의 당사자가 될 특정인에 의해 행해져야 된다. 청약은 계약의 당사자가 될 특정인에 의해서 행해져야 된다. 그러니까 계약할 사람이 청약해야지, 계약할 사람도 아닌데 자기가 그냥 막 이거 계약하자 하고 청약해서는 안 되겠지. 집 살 사람이 부동산 가서 저 집 살게요 얘기하지, 아무 뭐 자기는 집도 살 것도 아니면서 지나가서 저 길 가는 사람이 저 사람이 집 산대요, 그거는 계약이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실제 계약의 당사자가 될 사람이 특정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그것이 이제 청약이다. 그리고 이 청약을 받는 상대방은 아무나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 계약을 하고 싶은 사람이 나 저 사람과 계약하고 싶어, 지정해서 그 사람에게 청약하면 그 사람이 오케이 승낙하면 그게 이제 유효한 계약이 된다. 그래서 청약을 하는 사람은 계약의 당사자 특정인이 되어야 되고, 상대방은 아무나 가능하다. 불특정 다수가 다 유효하다. 청약은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하는 확정적 의사표시해야 된다. 계약에서 청약은 상대편에서 승낙만 하면 이 성립되는, 이 청약하는 사람이 청약할 때 이 청약이 상대편에서 오케이 하면 이게 계약이 성립돼야지. 청약했는데 저기서 오케이 했는데 또 이쪽에서 뭔가를 이루어져야 계약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거는 올바른 청약이라고 할 수 없나. 그러니까 청약하는 사람과 계약을 받는 사람이, 그러니까 승낙하는 사람이 청약했을 때 승낙자가 오케이 하면 바로 이 계약이 성립돼 버려야 돼. 그래서 청약할 때 이 청약 안에는 뭐가 있느냐, 이미 확정적인 의사, 나는 이것을 이행하겠다는 확실한 의사 표시가 이 속에는 들어 있어야 된다. 그래야 그것이 청약이라고 할 수 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광고, TV 광고 같은 광고는 청약이 아니야. 광고는. 그러니까 광고 보고 뭔가를 했다고 해서 이게 계약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청약을 하기 위해서 유인하는 어떤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광고는. 그래서 광고도 청약이다 생각하면 안 되는. 그래서 광고는 청약이 유인에 불과하다. 그렇지만 광고가 청약은 아니지만 이제 광고주가 광고 내용에, 광고하는, 자기가 광고하는 그 내용에 이 계약하는 계약 당사자가 나는 확실하게 저것을 명백하게 이행할 것이라는 어떤 그런 것이 들어가 있다면 뭐 청약이라고도 볼 수 있어. 아주 예외적으로. 근데 기본적으로 광고는 청약은 아니다. 자, 3번 계약의 청약은 철회하지 못한다. 함부로. 일단 청약을 했다. 그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했다. 나 저거 살게요 하는 그 살게요가 상대방에게 이제 들어가서 그 상대방이 승낙만 하면 되는 어떤 그런 시점까지 왔는데 계약을 그냥 함부로 막 아무 그거 없이 막 철회할 수는 없는 거야. 그러려면 철회하려면 뭔가 거기에 따른 어떤 그 손해배상이나 적당한 또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청약을 한 이후에 함부로 철회는 안 된다. 그렇지만 이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에 철회는 할 수 있다. 철회는 하지만 이미 도달했다. 그러면 도달한 이후에는 이미 그 사람이 이제 결정권이 있는 거지, 나한테는 결정권이 없다. 청약의 종속기간.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게 계약에 관련된 계약. 이 모든 그 채권은 계약 때문에 시작되기 때문에 계약에 대해서 우리가 우선 알아야 되는데,
계약은 크게 뭐라고 청약하고 승낙으로 이루어진다. 네. 청약했을 때 승낙해야 이루어지는 게 그게 계약인데 네. 그러면 이 청약은 그 존속 기간이 언제까지 유효한가? 그냥 뭐 청약 계약하겠다 이렇게 청약해 놓고 이게 뭐 2년이고 3년이고 10년이고 그냥 무한정 유효하냐? 그게 아니라 그것도 유효한 존속 기간이 있다. 그래서 청약은 계약을 할 때 통상적으로는 언제까지 승낙해 달라 하고 존속 기간을 정한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제 만일에 그것을 승낙의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 정하지 않았다면 네. 상당한 기간을 그러니까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면 그 효력을 잃게 된다. 그러니까 승낙의 기간이 경과되면 청약은 네. 청약의 효력이 잃는다. 그래서 청약이라는 것도 존속 기간 동안만 효력이 있다. 그래서 528조 승낙의 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 청약을 하는데 요 승낙을 언제까지 해달라라는 기간을 정했을 때 규정이지. 1번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는 그 효력을 잃는다. 기간 내에 그래서 청약을 예를 들어 1월 1일 날 청약을 했는데 2월 1일까지 승낙을 받아야 되는데 2월 1일까지 승낙을 받지 못했다. 그럼 이 청약은 무효가 된다. 그래서 그 기간 내에 승낙 통지를 받지 못하면 이 청약 자체가 무효가 된다. 효력을 잃는다. 네. 2번 승낙 통지가 기간 후에 도달한 경우. 자, 이번에는 1월 1일 날 청약을 했는데 2월 1일 날 승낙을 이때까지 해야 되는데 승낙이 2월 2일 날 승낙한 것이 누구한테 도달했다? 청약자에게 도달했다. 네. 기간이 지나고 도달한 거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보통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 때는 연착 통지를 해야 된다. 자, 이럴 때는 승낙한 사람은 사실은 2월 1일 전에 승낙을 했겠지. 근데 이것이 오는데 뭐 시간이 어떤 걸리는 그런 이유 때문에 승낙을 해야 되는 그 기간 안에 청약자한테 도착을 못하게 돼 있어. 예를 들어 뭐 우편으로 뭔가를 발송해야 되는데 그것이 그 기간까지 도착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 연착 통지를 해야 되는 거야. 연착. 2월 1일까지 도착 못합니다. 2월 2일까지 도착할 겁니다라고 연착 통지를 해야 되는 거야. 연착 통지. 그렇게 하면 그 계약은 유효한 계약이 된다. 비록 승낙의 기간을 넘어섰지만 연착의 통지를 하게 되면 그래서 연착 통지를 만일에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연착 통지를 안 하게 되면 그냥 계약이 성립되는 거야. 계약이 성립돼. 계약이 성립돼. 그리고 연착 통지를 하게 되면 기존의 계약은 없어지고 새로운 청약과 승낙이 된 것으로 이루어진다. 여기 좀 개념을 정리하기가 사실 좀 어려운데 요거를 도표를 보면서 좀 정리를 하고 외우는 게 좋을 것 같다. 내가 이걸 쉽게 네가 이해시키려고 그랬는데 좀 쉽게 이해가 하기 어려울 거야. 요것은 개념적인 거니까 요 부분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한번 듣고 넘어가라. 이사장님, 근데 이 조문 같은 거 다 외워야 되나요? 다 외워야지. 아, 다 외워야 돼. 네. 최소한 다 개념은 다 이해하고 외울 수 있으면 다 외워야 돼. 네. 그래서 단 도달 전에 지연의 통지를 발송하면 연착 통지는 불필요하다. 당연하겠지. 그 연착 통지 그러니까 승낙이 도달하기 전에 나 지연될 거야라고 이미 미리 통지가 된다면 연착 통지가 할 필요 없는 거야. 그래서 청약은 도달주의다. 청약은 상대편에게 도달해야 효과가 발생해. 청약은 상대편에서 도달해야 효과가 발생하는 거고 승낙은 그 상대편이 발신했을 때 효과가 발생한다. 발신만 하면 비록 그것이 좀 늦게 발신해도 발신만 정확하게 했으면 그것은 승낙은 발신을 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고 청약은
상대편에게 도달이 언제 했느냐 이게 중요하다. 이게 정확하게 도달해야 되고 승낙은 그 기간 내에 발신만 하면 연착 통지하면 되니까 효과가 있다. 자, 1번 청약은 연착 통지했다면 계약은 불성립하고 연착된 승낙은 새로운 청약으로 본다. 이게 좀 말이 어려울 건데 연착 통지하지 않으면 연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승낙은 유예하고 승낙 발송 시 계약은 성립한다. 자, 그렇게 한번 이해만 하고 531조 격지자간인데 격지자간이 뭐냐면 서로 대화 내하고 오냐하고 이래 서서 그냥 계약 복도에 서서 계약을 하는 거예요. 말로 바로 얼굴 보면서 그것을 격지자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격지자간 서로 마주 보면서 계약하는 것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그러니까 내가 말로 너한테 자 계약할까? 근데 원주가 예 하는 순간 네가 입에서 예 하고 발송되는 순간 그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 계약은 진입 표시. 그 계약은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격지자간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한다. 승낙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계약의 청약. 지금 앞에는 우리가 승낙 기간이 정해졌을 때는 도달이 돼야 계약이 이루어지는 건데 승낙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계약은 상당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는 계약의 청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이것은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언제까지 승낙해달라라고 말은 하지 않았지만 예를 들어 이제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 한 달이 지나도 답이 없고 두 달이 지나도 답이 없고 그럼 계속 기다려야 돼? 아니 그럼 어느 정도 기다려도 답이 없으면 계약은 그냥 효력을 상실하게 돼 있고 상당 기간 내에 통지를 받으면 당연히 유효하게 된다. 그것은 자 534조 이제 계약이 변경되는 거야. 계약이 변경되는 것은 승낙자가 청약에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하여 승낙하면 그 청약은 거절과 동시에 새로운 청약이 된다. 자 예를 들어 청약자가 예를 들어 갑과 을이 있는데 갑이 X 물건을 나 1억에 팔 거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을이 1억에 팔 거야라고 뭘 했지? 청약을 했지. 나 1억에 사면 나 팔게라고 청약을 했는데 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 8천에 팔면 내가 살게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원래 1억에 네가 1억 주면 내가 팔게라는 이 1억의 청약은 어떻게 돼? 요 내가 8천에 살게 8천에 네가 사기로 하면 내가 8천 줄게 하는 요 8천이라는 을이 8천의 승낙을 조건을 붙여서 얘기함으로써 이 1억이라는 청약은 없어지고 8천이라는 계약이 다시 새로 생겼지.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이제 조건을 붙인 거야. 변경을 하고 이렇게 했을 때는 조건이 붙여지거나 변경돼서 지금 승낙을 한 거지. 승낙을 했지만 이 승낙이 새로운 청약이 되는 거야. 새로운 청약. 그럼 이제 누가 승낙해야 돼? 이제 갑이요. 오케이 내가 8천에 그러면 팔게 하면 갑이 이제 승낙하게 되는 거지. 거꾸로 그렇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렇고 계약 성립 위해서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의 의사 합치나 장래 특정 기준 합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변경 승낙되면 기본적인 본질적인 것은 건드려져서는 안 된다. 뭐 예를 들어 1억에 팔게 그런데 갑자기 뭐 1,000만 원에 뭐 하자 뭐 이러면 계약도 안 되겠지 당연히.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은 건드리지면 안 된다. 523조 관습에 의하여 승낙 통지가 불필요한 경우 관습에 의해서 승낙 통지 뭐 이런 거 하지 않아도 계약이 성립되는 경우가 있겠지. 그럴 때는 그냥 뭐 사실이 있는 것으로 계약이 성립된다.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야. 예금자가 은행 가가지고 은행원 앞에 돈을 입금할게 하고 돈을 10만 원 넣었어. 그럼 그 10만 원은 은행이 입금된 건가? 입금된 거지. 아니에요. 입금된 거지. 입금된 거라고. 온유 네가 은행 가서 거기 있는 은행원한테 10만 원
통장 주면서 이거 입금 좀 해주세요 하는 순간 그 사람이 받는 순간 그 돈이 그 사람 책상 안에 들어갔지만 비록 네. 그것은 은행에 들어간 거라고 보는 거야. 그렇지? 그건 은행에 네. 들어간 거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이것이 이건 별도의 뭐 승낙이라든지 이거를 그래 받아줄게 그쪽에서 오케이 하고 뭐 도장 찍어주고 지점장이 나와서 확인해주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야. 이거는 주는 순간 다 되는 걸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관습적으로 승낙 통지가 불필요한 경우는 그 자체로 그냥 계약을 성립한다. 자, 교차 청약. 교차 청약은 동일한 청약이 상호 교차된 경우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계약은 성립한다. 자, A가 있고 B가 있는데 X 물건에 대해서 A가 5천에 팔려는 생각을 가지고 요 B한테 나 요거 5천에 팔게라고 요것을 예를 들어 메일을 보냈고 B도 A한테 요거 5천에 살게라고 메일을 보냈어. 그러면 요게 어떻게 된다고? 양쪽에 도달하는 순간 계약은 성립한다. 둘 다 도달하는 순간. 도달하는 순간. 둘 다 똑같은 그 목적을 가지고 똑같은 그것을 했기 때문에 뭐 오케이 너 5천에 오케이 내가 승낙할게 이런 게 필요가 없는 거지. 이미 이 사람의 각각의 청약이 곧 승낙이 돼 버렸기 때문에 똑같은 청약이 그래서 이때는 도달하는 순간 계약은 성립돼 버린다. 둘 다 도달하면 그것을 교차 청약이라고 한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 계약 체결상의 과실. 이미 목적이 불능한 계약 체결, 목적이 불능한 계약 체결. 그러니까 뭐 원시적 불능이지. 원시적으로 불능인 거지. 목적이 불능한데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될 수 없는 어떤 계약이 이루어졌어. 그런데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해 받은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배상해야 되겠지. 이건 원시적 불능. 그 사람 자기는 이게 안 될 줄 알면서도 이 계약이 안 될 줄 알아. 안 될 줄 알면서도 속이고 그 사람한테 계약을 하도록 만들고 그 사람한테 시간적으로,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손해를 줬기 때문에 손해를 배상해 줘야 된다. 그것이 바로 신뢰 이익의 배상인데 단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생길 이익액을 넘지 못한다. 그게 무슨 말이냐? 만일에 이게 원시적으로 불능되지 않아 가지고 그 상대방이 1억의 이익을 볼 수 있었어. 그러면 이 사람한테 물어줘야 될 손실 보상이 얼마냐면 1억을 넘어서면 안 돼. 1억을 넘어설 수가 없다고. 그 1억 범위 내에서 손실을 해주면 된다. 이런 차원이야. 그래서 신뢰 이익은 이행 이익을 넘지 못한다. 자, 옆에 그림은 뭐냐 하면 뭐 그거야. 이제 갑이 X 도자기가 있는데 이 도자기를 이제 갖다 주려고 계약을 위해서 이제 갖다 주려고 가져가다가 중간에 떨어뜨려서 파손돼서 줄 수 없는데 그것을 속이고 계약을 성립시킨 거야. 매매 계약을 했어. 그렇다면 어떻게 돼? 이 매매 계약을 한 매수자한테 요 도자기가 이 매수자가 예를 들어 이 도자기를 1억에 사서 2억에 팔려고 했어. 2억에 팔려고 이미 다 그걸 했어. 그러면 얼마를 물어줘야 되나 이 사람은? 응? 2억이요. 2억이 아니라 이제 이 사람 매수자가 1억의 이익이 원래는 이익을 생기게 돼 있지. 1억의 이익이 예상됐는데 이 1억의 이익을 손해 본 거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물어줘야 되는 것은 1억 미만이다. 1억 미만. 이렇게 계산한다. 네. 자, 그래서 계약 체결상 과실 535조가 중요한데 계약 체결상 과실 535조는 조건이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해야 된다.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 도자기가
완전히 파기됐어. 처음부터 계약하기 전에 원시적으로 파기됐고 객관적으로 다시 이것을 복구할 수가 없어. 파기됐어. 전부 불능이야. 다 깨져 버렸어. 이런 세 가지 조건이 되어야 무효다. 원시적이 아니라 후발적이다. 그러면 계약 체결상 과실은 아니다. 그래서 535조의 과실은 뭐냐면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 원시적이어야 되고 처음부터 이것은 불능이어야 돼. 그리고 객관적으로 불능이어야 돼. 상대편에 따라서 또 이게 불능이 아닐 수도 있고 그러면 안 돼. 누군가였든지 무조건 이거는 이루어질 수 없는 계약이어야 돼. 세 번째는 완전 전체가 다 불능해야 돼. 뭐 100평 중에 90평은 멀쩡한데 10평만 문제가 됐다. 그럼 그것도 안 되나. 100평 전부 다 문제가 돼야 돼. 그래야 535조의 계약 체결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상대방이 이 계약으로 인해서 손해를 입었어야 된다. 원시적 불능이었는데 이게 계약 체결상 과실에 문제가 있었지만 상대방이 손해 입은 게 없어. 그렇다면 당연히 보상 안 해줘도 되겠지. 상대방이 손해를 입어야 되고 한쪽에 일방에 고의 과실이 있어야 된다. 갑이 도자기를 갖고 와서 자기가 갖고 가다 깨트리던 어떤 자기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서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는 거지. 그 일방이 그러는 거지. 상대방의 그 과실에 상대방의 어떤 실수가 같이 들어가 있어서는 안 된다. 상대방은 무과실해야 된다. 선이고 무과실해야 된다. 2번 이미 이행한 급부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 이미 이행한. 그래서 갑과 을이 계약을 했는데 이것이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이야. 그러니까 계약 체결상 이미 이것은 불능이야. 그래서 계약 체결상에 과실에 문제가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 을이 그걸 모르고 돈을 지불했어. 그러면 어떻게 돼? 이 돈을 1억을 지불했으면 1억을 돌려받을 수 있겠지. 그래. 이미 이행한 것뿐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하고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추궁도 가능하다.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가능하고 계약 체결상 과실에 따른 책임 추궁도 가능하다. 자, 그래서 535조를 확대 적용하면 109조 경과실의 착오 취소는 109조가 경과실에 의한 착오 취소야. 경과실. 근데 535조는 뭐지? 전체 과실이지. 전부 불능이야. 이것은 아니 535조는 전부 불능이야. 전부. 그런데 109조는 과실이야. 과실. 착오야. 착오고 경과실이야. 그래서 109조 경과실 착오 취소는 535조를 적용할 수 없어. 전혀 안 맞으니까. 그래서 109조의 경과실 착오 취소는 535조와는 전혀 다른 거다. 적용할 수 없고 750조 또 불법행위 손해배상이야. 750조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도 아니야. 이건 불법행위도 아니야. 이거는 계약 체결상 어떤 잘못이 있는 거지 불법행위는 아니다. 그래서 535조와 109조와 750조의 과실 책임은 전혀 다른 과실 책임이다라는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계약 교습의 부당 파기 어떤 이유 없이 계약을 그냥 부당으로 파기해버렸어. 계약을 파기해버렸어. 그러면 그때는 735조는 적용할 수 없어. 735조는 이유가 있어야 돼. 그렇지? 뭐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의 이유가 있어야 돼. 535조의 계약 체결상 과실의 손해배상을 물으려면 535조의 손해배상을 물으려면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계약 교섭하다가 부당적으로 파기했다. 그리고 535조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때는 750조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지금 뭐 좀 이론적인 거라서 지금 뭐 별로 잘 안 들어올 거야. 자, 근데 크게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들어봐라. 자, 판례 1번 교섭 단계에서 그러니까 계약이 아직 확정되지 않을 때 이제 집을 살려고 이제 온유가 복덕방에 가서 살까 말까 계속 얘기하고 있는 그런 단계야. 그런 교섭 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히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이제 계약이 확실하게 되겠네. 저 사람이 이제 내 집 사겠네. 확실한 그런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 거부로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를 입혔다면 위법한 행위로 불법 행위를 구성하는 거지. 요게 그러니까 이유 없이 계약을 거부하면 그래서 내가 손해를 입었어. 그러면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지. 계약 체결에 따른 과실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오케이? 두 번째, 경과실에 의한 차고 취소 시도 상대방에게 불법 행위 책임은 물을 수는 없다. 경과실에 의한 차고 취소지. 그건 불법 행위는 아니지. 3번, 계약이 의사 불합치로 불성립 시 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성립이 안 된 거예요. 의사가 마지막 최종 단계에서 양쪽이 의사 합의가 안 돼서 계약이 불성립됐어.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부당이득 한쪽에서 손해가 있었다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손해가 입었다면 한쪽에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아니면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어. 부당이득 반환 청구 때는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요거는 할 수 있지만 535조에 따라서 계약 체결상 과실로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없다. 자, 손해배상 청구를 하긴 하는데 자, 손해배상 청구를 해. 손해배상이 뭐야? 내가 손해를 입었으니까 손해를 배상해달라 하고 청구하는 거지. 근데 이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데 이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원인이 있는데 첫 번째 부당이득 반환. 너 나 때문에 덕 본 거 있잖아. 그거 반환해. 이 원인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너 나한테 불법 행위했잖아.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어.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이 계약 자체가 이거 잘못된 거잖아. 그러니까 계약 체계상 과실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어. 그런데 우리가 지금 3번에서 얘기하는 것은 계약이 지금 막 이루어지려다가 안 이루어졌어. 계약이 이루어지려다가 안 이루어졌어. 그래서 오는 손해는 1번 내지 2번이지 부당이득 반환 손해배상 청구나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지 계약 체결의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아니다. 왜? 계약이 체결 안 됐으니까. 이 계약 체결에 따른 과실은 계약이 체결되어서 손해를 본 사람이 청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 도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계약이 성립되면 계약이 불성립되면 535조는 할 수 없다. 일단 535조는 무조건 계약이 성립돼야 된다. 근데 741조가 뭐냐? 부당이득 반환 청구인데 741조는 불성립돼도 할 수 있다. 근데 계약이 만일에 성립되면 535조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근데 성립됐을 때 원시적 불능일 때는 535조 할 수 있다. 근데 후발적 불능일 때는 535조 할 수 없고 이때는 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535조로 계약 체결의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면 원시적으로 불능돼야 되고 계약이 성립돼야 되는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 자, 여기까지 했고 조금 쉬었다가 이제부터 동시행을 항변권이 굉장히 좀 어렵고 중요한데 한 네. 10분 쉬었다가 하자.